네, 알파고 쇼크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래 산업의 변화인데요. 산업 현장의 문제를 수학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수학의 선구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소장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어느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학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수학연구소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산업과 과학기술의 난관을 수학적 방식으로 돌파하는 그런 연구, 즉 산업수학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나 우리 그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그 수포자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수학을 대중화하는 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뭐 수학이 어디서 나왔는지 개념들이 나온 역사도 그리고 배워서 어디다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을 뭐 이 터치 패널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 체험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학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곳인데 최근에는 판교 산업수학협력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산업수학협력연구센터는 뭘 하는 곳인가요? 네, 뭐 대기업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은 자체 연구소가 있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죠. 네. 근데 이 조그만 그 새로 생긴 스타트업들은 뭐 그런 연구 인력이 없고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그런 또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어떤 문제들을 그 수학적 방식으로 해결한 성공 사례가 선진국에 많아서 이제 그런 그 자체 연구 인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에게 저희가 그 수학적인 방식의 해결 어떤 그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개소했죠. 예. 산업 수학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수학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뭐 도시 설계할 때 또는 뭐 대도시의 교통 문제라거나 또 경제 정책의 다양한 어떤 이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학적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뭐 통일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수학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그 게임 이론이라고 해서요. 예. 그 처음에 유럽 우리가 EU라고 하죠. 예. 그 유럽 연맹이 출범할 때 그런 그 각각의 그 나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그 인류의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게임 이론적인 방식으로 그런 그 유럽 연맹이 출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수학에 개입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또 해결된 문제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저희가 그 빅데이터 방식을 이제 수학적인 방식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삼성 같은 데서 그 대기업에서도 이제 데이터들이 출현할 때 너무 방대한 데이터다 보니 이번 알파고에서도 봤듯이 그 불필요한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빠른 그런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있죠. 여러 가지 좀 산업적인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시 문제 등에서 그 베를린에서 그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그 수도가 베를린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뭐 교통이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이 갑자기 합쳐져서 교통이 운영하다 보니 대중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뭐 줄이 아주 길게 서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베를린시가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답니다. 근데 당시 공모에 당선된 분이 마르틴 그레첼이라는 수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전체 베를린시의 이 대중교통을 뭐 노선표부터 뭐 배차표까지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예상은 아마 버스가 훨씬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1,800대의 버스가 1,300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통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학의 힘이죠. 교통산업의 수학의 힘을 빌려서 해결한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강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인재 중요성, 수학에서도 분명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인재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나 뭐 준비해야 될 거, 노력할 점 뭐라고 꼽으시는지? 저는 뭐 수학 분야에 해당되기보다는 우리 어떤 정말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뭔가 이런 걸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고 시험도 잘 보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인재인 건지, 뭐 고시에 매달려서 정말 법전에 아주 바삭한 그런 젊은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인재인 건지. 근데 지금 뭐 우리가 휴대폰으로 검색해도 웬만한 지식은 다 얻어낼 수 있죠. 그리고 뭐 알파고의 지식이나 그 판단을 웬만한 학자도 일제간이 없거든요.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게 과연 정말 미래 인재 자산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미래 인재들이 그 각자의 영역에서 또는 각자의 직장에서 뭐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지식을 그때그때 파악하고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부딪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지식 전수형 교육에서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인재를 생각의 힘을 가진 인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소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아직까지 필즈상을 탄 학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즈상이 수학자들은 뭐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어디에 좀 그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상입니다. 네. 아직까지 한국인이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좀 분석해 보면 이 역대 그 필즈상 수상자 중에 유소년 때 그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활약했던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상관관계가 아주 크죠. 네. 근데 현재 우리 아이들이 그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현재 3, 4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발군의 실력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데이터에 입각해서 본다면 분명히 우리 미래는 낙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금방 출현할 것인데요. 네. 뭘 개선하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취직이나 승진을 위해서 젊은 수학자들이 빨리빨리 논문을 내야 되는 그런 그 압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 근데 필드상을 받을 만한 업적은 시간도 걸리고 위험도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붙잡는 게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능성과 어떤 그 잠재력을 평가해서 그 지원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뭐 곧 출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여쭤본 결과로는 원래는 물리학도셨는데 네. 수학자로 전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 수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수학으로 좀 관심을 갖게끔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네. 나올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뭐 제가 물리학과에 대학을 갔습니다. 이제 예. 아인슈타인이 당시 제 우상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인물에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위대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뭐 그 사람이 제 역할 모델이 되고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도 정말 역할 모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역할 모델이었는데 뭐 그래서 다른 거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물리학과에 갔는데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서 뭘 하는지 호기심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학에서도 뭐 미대에 가서 미술사 과목도 참 그래요? 뭐 경제학과에 가서 뭐 거시경제가 뭔지 이런 것도 듣고요. 그리고 수학과 과목도 여러 개 이제 들었는데요. 그 3학년 때 이제 현대대수라는 수학과 과목을 들었더니 뭐 너무 추상적이고 뭐 이렇게 구름 잡는 얘기들을 하더군요. 뭐 군론 뭐 이런 건 나오는데 예.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당연히 했는데요. 근데 뒤쪽을 가다 보니 이게 한 2000년쯤 안 풀리던 인류가 못 풀고 있던 난제가 있었는데 그걸 19세기에 갈로아란 어떤 불세출의 천재가 나타나서 해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그냥 푼 게 아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지식의 틀을 만들어내고 그 어떤 새로운 그 언어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게 군론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 문제 하나 푼 게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뒤에는 물리학자들이나 화학자들까지 이걸 가져다 쓰면서 자연계에 있는 그런 대칭성이라거나 아름다움을 기술하는 어떤 도구가 언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충격받은 게 이제 이런 그 조화라거나 대칭성 같은 그런 심미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수학이 건드리고 있다. 그리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게 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할 자신이 없어서 좀 약간 머뭇거리긴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 이미 대학원을 제가 수학과 선택하고 말았더군요. 왠지 소장님께서는 힘든 일이 생기면 빅데이터와 수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이 오고 기회가 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준비되는 게 중요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중에 이제 군대 병역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 잠깐 2년 정도 휴학하고 귀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군 상병으로 제대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연구 트렌드가 너무 바뀌어서 이 논문 주제를 다시 잡아야 하는 또 상황이 됐고요. 게다가 이제 입학한 지 5년이 지났다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이제 안 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생겼더군요. 그래서 생활비 조달이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학교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 30살의 청년에겐 참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앞으로 이 후배들, 학생들 가르치는 거 말고도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뭐 물론 우리나라가 수학 강국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유망한 젊은 수학자들 키우는 일, 지원하는 일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제가 잡은 화두, 즉 과학기술과 산업의 난관을 돌파하는 그런 동력으로 수학이 작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산업 수학의 토대를 단단히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학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한국에도 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창업이 더 수학 분야에서도 창업이 더 그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 저는 꼭 수학자뿐만 아니라 수학자가 꾸민 그런 학생들 말고도 세상에 대한 그냥 호기심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라면 그냥 수학을 통해서 자기 생각의 힘을 기르고 그리고 미래 세상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 교육의 변화가 이제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학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을 계속해서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